안녕하세요, 화국입니다. 화국이요. 화국. 안녕하세요. 1부에서는 제가 필름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필름 카메라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RF 카메라, SLR 카메라, 또 컴팩트 필름 카메라로 나누어 봤습니다. SLR 카메라와 DSLR 카메라의 차이점은 SLR 카메라는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고, DSLR 카메라는 SRL 카메라에 D자가 붙은 게 D의 약자가 디지털이라는 뜻이에요. 필름 대신 디지털 센서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혹시 헷갈리실 분이 있을까봐 말해드립니다. 먼저 알려드릴 거는 노출의 3요소 ISO, 셔터, 조리개, ISO, 셔터, 조리개를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ISO. ISO가 뭐냐? ISO는 필름의 감도를 말하는 거예요. ISO를 사용하기 전에는 ASA, DIN 이렇게 두 가지 수치로 필름의 감도를 표시했는데요. 두 가지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카메라도 이제 그 민감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맞춰지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ISO라는 걸로 통일되어서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100/21, 200/24 이렇게 봤던 필름이 있다면은 200은 ASA고요. 24, 21은 DIN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ISO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ISO만 아시면 됩니다. ISO가 뭐냐면은 이제 필름의 감도를 말한다고 아까 했죠. 그럼 필름의 감도가 뭐냐? ISO가 높을수록 좀 더 어두운 곳에서 찍기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감도가 높을수록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ISO 수치가 낮을수록 어두운 곳에서 찍기가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비교하면, 자, ISO가 그러면은 높으면 무조건 좋냐? 아니,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ISO가 필요 이상으로 높게 된다면은 쓸데없는 노이즈라던가 사진의 질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ISO가 너무 낮게 되면은 충분히 노출을 맞추기 어렵게 됩니다. ISO가 기본적인 노출의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SO가 높은 곳에 필요할 때는 높은 거, 낮은 거에 필요할 때는 낮은 거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와가지고 ISO는 이제 디지털 센서의 감도로 바뀌었는데요.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8000이라던가 12000이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심한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자, ISO가 그럼 어떻게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바로 어두운 실내 사진 또는 야간 사진, 또는 밝은 실내 사진, 태양이 떠있는 낮 사진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이거부터 말하기 전에 자연광과 인공광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연광은 이제 태양이라던가 별빛 같은 자연에서 들어오는 빛을 말하고요. 인공광은 가로등이라던가 건물 간판에서 나오는 이제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인공적인 빛들을 다 인공광이라고 하고, 자연적으로 오는 거는 다 자연광이라고 해요. 그럼 횃불은 뭘까요? 저는 횃불은 개인적으로 자연스러운 인공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낮에 사진을 찍을 때는 저희가 충분한 노출이 충분한 빛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빛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노출과 이 셔터 스피드, 조리개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노출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왜냐면 자연광인 태양이 없어지고 인공광인 이제 가로등이라던가 뭐 간판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ISO가 그러면 낮에는 낮은 걸 사용하면 되는 거고, 밤에는 높은 걸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네,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낮에서 찍을 사진은 100에서 200 혹은 더 나는 80 정도도 충분하고요. 밤에 찍을 사진은 뭐 400 이상, 800 정도 더 많이 가서 1200, 2000까지도 찍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찍고자 하고 싶어하는 피사체가 어두운 데에 있다면은 ISO를 높게 설정된 필름을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죠. 또 팁도 아닌 팁인데 당연히 주변에 이렇게 인공광이 별로 없을 때는 자신이 직접 인공광을 만드셔도 됩니다. 후레쉬라던가 이제 LED, 요즘 나와 있는 LED 불빛 형광등 그 뭐라 그러지? 그런 것도 괜찮고, 저희 핸드폰 사진으로도, 핸드폰 사진이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충분한 인공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조리개입니다. 조리개는 뭐냐면은 바로 졸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졸여주는 정도를 말합니다. 자, 조리개는 어떨 때 쓰냐면은 조리개를 쓴다기보다는 조리개가 끼치는 영향을 먼저 말해야겠죠. 우리 조리개가 넓을수록 빛은 어떻게 되죠? 자, 조리개가 넓을수록 받는 빛은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조리개가 좁을수록 받는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적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리개가 넓을수록 많은 빛을 받기 때문에 노출을 올릴 수가 있고요. 조리개를 졸일수록 빛을 받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노출을 다운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무조건 조리개가 넓으면 좋은 거 아니냐, 조리개를 무조건 넓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왜냐? 조리개가 넓어질수록 초점이 더 많이 흐려지게 됩니다. 제가 피사체고 뒤에 있는 커튼이 배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한테 초점을 맞추면 뒤에 있는 커튼이 흐려지게 되겠죠. 커튼과 나는 거리가 있으니까요. 다만 조리개가 넓을수록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이 더 많이 흐려지고요. 조리개가 좁을수록 뒤에 있는 배경이 조금 흐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리개가 좁으면은 빛을 적게 받게 되는데, 나는 선명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최대한 흐려지지 않는 전체적인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셔터 스피드를 만져야겠죠. 자, 셔터 스피드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조리개 이야기부터 끝내볼게요. 조리개가 넓어질수록 더 많은 빛을 받고 좁아질수록 더 적은 빛을 받게 된다고 했죠. 마치 저희 눈의 동공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동공이 좁아질수록 빛이 적게 받기 때문에 더 눈이 안 아프죠, 밝은 데서도. 다만 밤에는 이 동공이 넓어져가지고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해줘요. 마치 조리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뭔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 이렇게 찡그려서 보잖아요. 그거와 같이 사진도 멀리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쪼매날수록 더 흐려지지 않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셔터와 조리개를 상호 조절해가지고 원하시는 노출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가 뭐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셔터 스피드는 셔터의 스피드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아닌데. 자, 셔터의 스피드라고 말했는데, 자, 셔터가 뭐냐? 자, 셔터는 여기 있는 이 FM2 기준으로는 여기 있는 이 막이 보이나요? 이게 셔터입니다. 자, 셔터가 열렸다 닫히죠? 자, 열렸다 닫힙니다. 이걸 바로 셔터라고 하고요. 셔터 스피드는 그 올렸다 닫히는 그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셔터 스피드가 1이면은 1초, 2초면은 2초, 자 3초면은 1, 2, 3초. 이렇게 셔터의 여닫이 속도를 말하는 거죠. 저희가 사진 찍을 때 어떤 소리가 나죠? 찰칵. 맞아요. 바로 이 찰칵이라는 소리가 나요. 이 찰칵이라는 소리가 왜 나냐면은 셔터가 찰칵, 찰찰이라는 소리 안 나요? 찰칵 이렇게 여닫는 소리를 찰칵이라고 합니다.
자, 1초면 어떻게 된다고요? 찰, 1초 칵. 이게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자, 셔터 스피드가 오래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겠죠? 빛을 오랫동안 받으면은 노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자, 셔터 스피드가 빠르면 찰칵하면은 빛을 받는 그 기간이 시간이 얼마나 되겠죠? 짧아지겠죠. 그러면 받는 노출도 적게 되겠죠. 그러면은 노출이 많으면은 사진이 밝아지고 노출이 적게 되면 사진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국님 아까 밤 사진 찍을 때 노출이 많이 부족하니까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느리게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가지고 이제 더 많은 빛을 오랫동안 받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가 무조건 긴 게 좋은 거 아니냐? 아, 그렇게 말하기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면은 셔터 스피드가 오래 열려있다는 거는 제약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의 행동과 모델 피사체 또는 배경에 제약이 걸린다는 거야. 반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겁니다. 무슨 제약이 걸리냐? 바로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셔터가 열려있는 그 순간에 모든 빛을 저장하기 때문에 내 손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 셔터가 열려있는 상태로 흔들리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찍혀요? 흔들려서 찍히게 됩니다. 막 피사체가 막 분신술 쓰는 것처럼 잔상이 많이 남게 되는 거고요. 또 열려있을 때 피사체가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배경은 가만히 있게 돼도 피사체가 분신술을 쓰게 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야간 사진 찍을 때는 삼각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이 셔터가 열려있는 동안 최대한 내 손이 사람 손이라는 게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대에 힘을 빌려가지고 고정을 시켜놓는 거죠. 그리고 모델은 1초라는 시간이 되게 짧을 수 있지만은 모델은 1초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흔들림도 없이 포즈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사진이 조금 힘들기도 해요. 화국님 그러면은 빨리 지나가는 물체가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빠르게 맞추면 된다는 건데 어느 정도 빠르게 맞추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되게 애매하다고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물의 빠르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죠. 이거는 솔직히 많이 찍어보셔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셔터 스피드를 익히려면은 필름 카메라보다는 DSLR 미러리스 사진기 같은 기종으로 먼저 연습해보고 찍는 게 더 유리하고 나중에 필름 카메라 찍을 때 더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없다면은 필름 값을 희생해서라도 감을 잡는 수밖에 없죠. 자, FM2에는 최대 이제 셔터 스피드가 4000까지 있는데요. 기계적으로 4000까지 만들어낸다는 기술력이 정말 엄청난 기술력이죠. 그리고 B라는 게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B. 자, 셔터 스피드 B는 뭐냐? 셔터 스피드 B는 바로 그냥 찰칵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면 찰 계속 열려 있고 떼면은 칵 닫혀 있는 그런 사진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빠르게 되면은 이제 무엇보다 노출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빠르게 하려면은 이제 조리개와의 조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거기서까지도 이제 노출이 안 맞는다 하면은 ISO를 높여야 되고요. ISO를 높이는 것까지 제약을 받는다, 혹은 나는 노이즈 끼는 게 너무 싫다 라고 하면은 후레쉬라던가 인공광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 노출의 3요소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제 구상하거나 딱 맞는 노출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가지고 피사체는 가만히 냅두고 뒤에 있는 배경을 움직이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나는 피사체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흘러간다는 배경이 움직여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연출이 가능하게 되고요. 조리개를 넓혀가지고 일부러 피사체만 초점을 맞추고 뒤에 있는 배경을 흐리게 해가지고 접사와 같은 사진 연출이 가능하고요. 의도적으로 IS를 높여가지고 빈티지하게 찍을 수 있는 거죠. 노이즈가 일부러 끼게 만들거나 이런 거는 다 여러분의 재량이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노출과 구도와 이미지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필름 카메라를 보면은 비싼 게 있고 싼 기종이 있어요.
비싼 기종은 한 90만원대까지 지금 나와있는 DSLR과 미러리스 못지 않는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하고요. 물론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무지막지한 그런 가격도 있더라고요. 눌렀어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카메라가 있기도 합니다. 자동이 지원되는 모델 중에 수동이 되는 모델보다 싼 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자동이 싼 경우가 훨씬 많고요. 수동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가격대가 낮은 건 절대 아니에요. 수동인데도 비싼 모델은 비쌉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카메라를 사야 되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셔터 스피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웬만한 가격대가 높은 기종은 다 셔터 스피드가 3000, 2000, 4000과 같은 높은 속도를 지원하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필름 카메라들은 셔터 스피드가 낮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뭐 800에서 1000. 근데 3000과 4000, 저는 솔직히 FM2를 쓰면서 셔터 스피드를 많이 써봤자 1000 쓰지 뭐 2000 쓰지 3000과 4000을 써본 적이 없는 기억이에요. 없었던 기억이에요. 노출도를 맞추기도 어렵고요. 뭐 지나가는 물체를 찍는다거나 이렇게 액티브한 움직이고 있는 친구를 찍을 때는 1000에서 2000 정도로 충분한 사진을 충분하게 딱 잡아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위 기종으로 먼저 연습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컴팩트 필름 카메라가 안 좋은 점이라면 바로 이런 것들을 내가 조종할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기능입니다. 기능.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데 기능이에요. 내가 필요한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카메라가 그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높아지는 게 당연하고요. 기능이 되게 없어질수록 그 돈이 더 적게 드는 게 맞습니다.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컴팩트 필름 카메라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 사용자 편리성에서 상당히 좋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렌즈입니다. 카메라는 솔직히 카메라 값보다 렌즈 값이 더 많이 들고요. 카메라 값보다는 필름 값이 더 많이 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의 마운트는 이 렌즈를 이어주는 이 이음새 부분을 말합니다. 이 마운트가 다르면은 카메라와 렌즈 마운트가 다르면은 이 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운트는 이제 각 회사마다 다르고요. 이제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는 이제 미러리스와 DSLR에서도 다른 경우가 가끔씩 보이기도 하죠. 화국님, 그러면은 SLR 그 마운트가 이제 DSLR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있나요? 있습니다. 소니와 니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옛날 카메라 렌즈를 이제 요즘 현 시대에 사용하는 기종에는 쓸 수 있는데, 현 시대에서 이제 있는 렌즈를 과거의 카메라들에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오토포커싱이라던가 이제 자동 조리개 모드가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고, 무엇보다도 이 옛날 카메라들 중에는 모든 게 다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와 마운트를 고르려면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이게 호환성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바로 그 카메라의 이제 정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빛을 얼마나 차단해서 필름이 빛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셔터 스피드가 얼마나 빠르냐, 셔터가 빠른데도 정밀해가지고 그 시간에 딱 맞아 떨어지느냐, 바로 그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연한 말인데 현 시대 비교적 1990년도 초반대에서 2000년도 초반대에 만들어진 카메라들은 과거의 카메라들보다는 더 정밀하겠죠. 공정 자체가 되게 현대화된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정밀해지는 거고요. 과거 카메라일수록 조금 더 과거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 시대에 가까운 카메라들보다는 당연히 세밀한 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 출시 연도도 바로 가격 차이를 많이
끼치는 영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기계는 과거 기계일수록 비싸고 현 시대 기계일수록 죄송합니다. 과거 기계일수록 싸지고 현 시대 기계일수록 비싸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현 시대의 물건일수록 좀 더 고장률이 더 낮거나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안정감 또는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당연히 현 시대에 나와 있는 카메라가 더 비싸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여러분, 그렇게 비싼 필름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진에 끼치는 영향은 첫 번째가 필름이고요, 두 번째가 렌즈고요, 세 번째가 카메라 본체입니다. 적어도 필름 카메라는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첫 번째가 필름 가격, 필름 가격이래. 첫 번째가 필름, 두 번째가 렌즈, 세 번째가 본체. 그러니까 눈에 띄고 싶은 차이점을 찾고 싶으면은 이렇게 차이나는 사진을 연출하고 싶으면 첫 번째 뭐라 그래야 돼? 까먹었다. 필름을 먼저 바꾸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좀 더 가까워 있는 거를 줌해가지고 확대해서 찍고 싶다 하면 줌 렌즈, 조금 더 넓은 시야를 찍고 싶다 하면 광각 렌즈. 나는 좀 더 많은 조리개를 조정하고 싶고 더 많은 사진을 연출하고 싶다, 조금 조리개에서 자유롭고 싶다 하면은 평렌즈. 이렇게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필요한 렌즈는 그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체에 그렇게 큰 돈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용도만 딱 있으면은 거기서 가장 저렴한 사진을 이제 카메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옛날 기종이기 때문에 AS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봐야 되겠고요. 또 옛날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데이터가 누적돼 있겠죠. 정보와 이제 리뷰 같은 것도 보고 사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지금 막 필름 카메라에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혹시 셔터와 아직도 조리개 그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필름을 사용하기에는 저는 컴팩트 필름 카메라가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DSLR을 사용하시거나 미러리스를 사용하시고 어느 정도 셔터, ISO, 조리개에 대해서 개념에 조금 인지하고 계신다면은 SLR로 넘어가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RF 카메라는 이제 모든 걸 다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 RF 카메라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이 맞는 용도와 원하는 기능, 또 그 기능 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 하지만은 가끔 지뢰가 있기 때문에 리뷰와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사는 정도의 현명함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아직 동영상이 안 끝났는데요. DSLR보다 필름 카메라, 미러리스보다 필름 카메라, 지금 나와 있는 디지털 카메라보다 필름 카메라가 더 싸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사시는 거라면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필름 카메라는 필름값과 필름에서부터 나오는 인화값과 현상값이 말도 안 나오네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평균 2롤, 한 롤당 34장, 68장의 사진을 꾸준히 찍는다고 하면은 평균적 가격 대비가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죠? 3만원에서 4만원, 이게 10개월이 되면 30에서 4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절대 현대 나와 있는 미러리스와 디지털 카메라 또는 렌즈 교환식 다양한 디지털화된 카메라에 비해서 절대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느냐? 가격적 메리트가 전혀 없는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성입니다. 감성. 아니, 무슨 감성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날로그만의 그 편안한 느낌, 또 디지털 카메라가 유달리 받지 못하는 빛, 이런 게 아날로그가 받는 경우도 있고요. 감성이 예술을 만드는 거고, 예술에서 감성은 저는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필름의 감성에 빠지셨다면은 필름 카메라 한 번쯤은 도전해보셔도 괜찮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현 시대에 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자기의 블로그나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공유를 하잖아요. 각자 개인 컴퓨터, 개인 디바이스에서 내 사진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앨범 한 장 한 장 웃고 떠들면서 보는 그 재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필름 카메라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조금 화질의 차이점을 일부에서 일부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미러리스를 사용해서 오늘은 촬영해봤어요. 집에 있는 미러리스로 촬영하고 원래 이게 왜 미러리스를 촬영하지 않으려고 했냐면은 이게 좀 자체 마이크가 상당히 구린데다가 구리다고 말해도 되나? 그리고 외장 마이크를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조금 곤란하고 있을 때, 그래, 집에 있는 콘덴서 마이크와 같이 써보자. 한번 새로 이렇게 영상 만드는 재량을 늘려보자 하는 뭐 도전하는 마음을 한번 이렇게 찍어봤고요. 그럼 그만큼 제 못생김은 더 FHD만큼 나오겠죠. 더 선명하게 못생겨지겠죠.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컨텐츠는 이제 대학생활 팁입니다. 대학생활 팁이 아니라 이제 학과 생활 팁. 현재 해당 학과에 졸업하거나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이제 친구를 불러가지고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그 학과에서 궁금한 점이라던가 그 학과에 관련된 팁 같은 거를 공유할 예정이고요. 지금 필름 카메라의 컨텐츠는 차차 나가면서 더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만 빠이.